저희 딩나믹 기초가 5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리뷰랑 수치 설치, 인공신경과의 개념 적용, 레이어, 활성함수, 오차함수, 실전파 활동법, 최적화함수, 모델 합격하다, 텐서 다혈구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시험 전에 공부했던 거 간단하게 리뷰해보면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으로 나눠지는데, 지도학습은 이제 정답 레이블을 학습해서 새로운 입력에 대한 정답을 예측하는 거고, 비지도학습은 정답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서 패턴이나 구조를 스스로 학습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뉘고, 저희는 지도학습 중에서 회귀랑 분류를 배웠습니다. 가장 마지막 수업에서 분류를 배웠는데, 이제 yes나 no 같은 불연속적인 값을 예측해서 분류하는 모델이고, 그 예시로 저희가 결정나무랑 KNN을 배웠죠. 결정나무는 데이터를 여러 개의 조건에 따라 나누면서 분류를 사용하는 프리비주얼 모델. 그리고 결정나무에서 알아야 될 거는 분할 변수와 분할점. 분할 변수는 이제 데이터를 나누기 위해 사용하는 특성이고, 분할점은 기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분할 변수는 x1이 되고 분할점은 t1이 되고, 그 밑에는 분할 변수와 분할점이 엄청 많죠. 그리고 그대로 가지치기 그림으로 나타내면 저렇게 됩니다. 이거는 실제 그 와인 데이터로 결정하는 그림인 건데, 여기서는 분할 변수와 컬러 인텐시티랑 폴라라인이랑 메시랑 폴라라인가 되겠죠. 그리고 분할점은 첫 번째 맨 위에 칸 보시면 컬러 인텐시티가 3.8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분할 변수가 컬러 인텐시티고 분할점이 3.82 이렇게 되겠죠. 그 밑에도 비슷하게 분할이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저희 분류 모델 중에 KNN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KNN 알고리즘은 이제 가까운 데이터 K개를 보고 다수결로 클래스를 결정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서 학습을 하지 않고 예측적인 계산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해서 K는 모델이 아니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 저 예시를 들면, 저 하늘색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빨간색을 예측할 건지 초록색을 예측할 건지를 KN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K를 5로 저희가 설정했으니까 새로운 데이터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5개의 데이터를 보고 다수결로 클래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기 보시면 주황색이 4개고 초록색이 1개여서 주황색으로 결정이 되죠. 그래서 K 값은 이제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겠죠. 너무 작으면 이제 과격하게 발생하고, 너무 크면 그 지형적인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전체적으로만 반영이 돼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K 값을 적절하게 정하려면 짝수가 아니라 홀수를 정해야 되고, 쪼개 값으로는 보통 위트 n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차 검증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저 밑에 있는 게 교차 검증 방법이고,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전체 데이터를 덩어리로 K개의 덩어리로 나눠서 그 중에 1개는 검증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훈련용으로 써서 그 훈련용을 단위 깔아놓은 다음에 검증용을 통해서 데이터 예측을 하고 정확도 계산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K만 반복해서 각 덩어리가 한 번씩 검증용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K만 시행한 다음에 성능 평균을 구해서 최종 성능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장 가까운 몇 개를 찾아서 찾는 거니까 거리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데, 거리 속도는 이제 유클리드 거리랑 맨해튼 거리가 가장 많이 쓰이고, 유클리드 거리는 저희 가장 많이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에 있어서 하는 가장 간단한 직선 거리이고, 맨해튼 거리는 직선이 아니라 격자 거리여서 직선으로만 거리를 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 평가 지표에는 오분율은 가장 간단하게 그냥 몇 개 예측한 것 중에서 몇 개를 틀렸는지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분류 모델이 분류를 했을 때 4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양성이
인데 예측한 것도 양성일 때, 실제가 양성인데 예측한 건 음성일 때, 실제가 음성인데 예측한 건 양성일 때, 실제가 음성인데 예측한 것도 음성일 때, 이렇게 네 가지 경우를 통해서 정확도, 정밀도, 제한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분류 모델을 평가하는 거고, 저렇게 2 곱하기 2 행렬을 혼동 행렬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 결정량으로 보여드렸던 Y 데이터셋을 훌륭히 나타낸 건데,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예전에 내드렸던 과제가 이 실습 2번이 그 아이리스 데이터로 KNN을 수행하는 거였는데, 먼저 원래 그 코드가 이거였고, 실습 2번 코드가 이거였고, 1번 문제가 실습 2번에서 최적화한 K값을 바탕으로 페탈 렌스랑 페탈 위드를 사용해서 131이랑 132번째 데이터의 혼종을 예측하고 실제 데이터와 비교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맨 마지막에 베스트 K값을 구해서요. 정확도가 가장 높은 K값을 구해서 그걸로 베스트 K값으로 KNN 예측을 합니다. 이게 예측값이고 얘는 실제 데이터, 이거 데이터 추출이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추출한 거랑 예측값을 둘 다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저 실제 값이랑 예측한 값이랑 라벨이 둘 다 이거 똑같죠, 둘 다. 그래서 맞게 예측했다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래서 1번 코드는 저렇게 작성해주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전체 아이리스 데이터 150개의 세팔링크, 세팔리드만 사용하여 KNN을 구현해보자. 저희가 원래는 그 페탈렌스랑 페탈리드만 썼었죠. 근데 세팔렌스랑 세팔리드를 써야 되니까 여기 라벨, 첫 번째 라벨, 두 번째 라벨 쓴다는 거고, 저 첫 번째 라벨, 두 번째 라벨이 세팔렌스랑 세팔리드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정확도가 0.78 나오는데, 이게 요 그래프 보면 알 수 있듯이 특히 초록색이랑 파란색이 많이 섞여 있죠. 그래서 정확도가 그렇게까지 높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페탈렌스랑 페탈 미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세팔을. 코드는 마지막 과제여서 그렇게 어렵게 안 냈어서 코드는 조금만 바꾸면 쉽게 푸실 수 있고, 이것만 좀 더 베스트 K로 KNN 프리딕트 한다, 그 함수 쓴다, 그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번에 했던 거 리뷰였고, 이제 5회차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인공신경망 나갈 건데, 그 전에 토치라고 해서 인공신경망 코드 짤 때 엄청 많이 쓰는 라이브러리 하나 있거든요. 그거 설치하고 시작할게요. 그 PPT 보시면은 이제 그거 나와 있는데, 그 보시면 URL을 접속해 주세요. 일단. 접속하시면은 일하는 거거든요. 그 밑으로 보면 저런 거 보이는데, 전부가 이제 자기 컴퓨터 환경에 맞는 토치 버전 이제 설치하는 명령어 알려주는 뭐 그런 건데, 여기 아마 다 윈도우 쓰실 건데, 웬만하면 그냥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제 맥북 쓰시는 분들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 밑에 폰달 파이썬 노는 아마 다 저렇게 똑같이 설치해 주시면 돼요.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렇게 선택하시면은
폴더로 CPU 선택하게 됩니다. 논에 CPU 사용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복사해 주시고 그 각자 이때까지 본인이 쓰셨던 폴더 있잖아요. 그 폴더로 이제 들어가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하이미 딥러닝 페이지에 레고라는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그 하이 본인이 그 하이 동아리에서 쓰셨던 폴더에 들어가셔서 일단은 그 설치하기 전에 가상화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콘다 액티베이트 이제 각자 자신이 쓰셨던 가상 환경 이름 이렇게 만들어요. 여기 보시면 이 코드로 적어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켜지면 그 옆에 하이엔드가 이제 나와 있을 텐데 그럼 켜진 거고요. 그 가상환경 컨셉은 아까 해준 아까 복사한 여기 붙여 넣어주시고 저는 일단 그 이미 설치가 된 상태라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아마 설치가 되시고 계실 거예요. 일단 이까지 하는데 문제 생기신 분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그 본인이 만든 폴더 들어가서 디렉토리 들어가서 가상환경 본인이 만든 가상환경 실행시켜주고요. 콘다 액티베이트 가상환경 이거 쳐주시면 돼요. 실행하고 아까 사이트에서 복사한 그 명령어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문제 계시면 흔들고 계시면 부장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설치 다 되셨으면은 설치 제대로 됐는지 확인한 용어로 파이썬 파일 하나 들어올 건데. 그래서 새로 파이썬 파일 하나 만들어줄 건데 이름은 test.py로 할 건데 저는 이미 있어서 test.py. 이렇게 만들고 임포트 토치라고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해주시고
주의하셔야 될 점이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실행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선택한 가상 환경의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저 파일 실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P 눌러주시면 제일 위에 셀렉트 인터프리터 보이시나요? 저거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여기 쭉 나오는데 본인이 켠 가상 환경을 이렇게 적혀 있는 그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하이 EMV를 겪거든요. 그래서 저거 선택했고요. 저렇게 하실 거나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터미널에서 저렇게 이제 파이썬 파일 실행하잖아요. 저기 앞에 이거 붙이셔주면 돼요. 그다음에 콘다로 파이썬 테스트.py라고 파이썬 파일을 실행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제일 위에서 하이인의 선택하셔서 하거나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VS 코드에서 잘 안 되신 가상 환경 안 켜진다고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아나콘다 터미널에 들어가서 거기서 폴더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나콘다에서 하면 아마 될 거예요. 이제 아나콘다가 아니면 그냥 다른 우분투 같은 WS를 원하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콘다 런 파이썬 저거를 실행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지금 컨트롤 시프트 셀렉트 인터페이스 저희 간단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실행하면 저렇게 출력이 나오죠. 밑에 펄스랑 정말 제가 만든 파일에 있는 그냥 만든 파일에서 출력하는 값이고요. 그냥 2.2.0 플러스 CU1 이거 나오시면 된 거예요. 아까 이 파일 있잖아요. 이거 실행하셔서 2.6.0 어쩌고 저쩌고 이거 나오면은 성공한 거예요. 토치가 제대로 깔릴 거거든요. 이까지 되신 분 있을까요? 일단 인공신경망 이제 할 건데,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뇌와 신경망 구조를 보강한 컴퓨터 시스템인데 다들 많이 들어봤죠? 일단 중요한 게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인공신경망이 인간의 신경망 구조를 모방했잖아요. 인간의 신경망이 뉴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인공신경망에도 뉴런에 해당하는 노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노드가 굉장히 많아요. 노드 간의 연결마다 가중치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가중치가 존재해서 얘를 이제 입력하고 출력하면서 그 관계를 학습할 때 가중치 하나하나를 조절하면서 하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간의 관계도 이제 학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공신경망을 사용하고요. 인공신경망의 종류가 활용인데 여기서 FNN, CNN, RNN은 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뒤에는 이제 수많은 변형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델인데 일단 관심 있으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FNN, CNN, RNN은 저희가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활성화 이런 거 최적화도 다 배우고 나서 한번 다시 와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시간 없어서 자세한 거 생각하고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역할에 따라 추상화된 요소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노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하나하나 노드거든요. 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얘들을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요. 그게 역할에 대해서 되게 추상화된 요소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들은 이제
데이터를 받는 역할을 하는 노드들이 이렇게 모아둔 거고, 얘들은 이제 데이터를 변형하는 역할의 노드들이 이렇게 모아둔 거고, 마지막에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 역할의 노드들이 이렇게 모아둔 거고, 그 모아둔 거 하나하나를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에 따라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세 개를 나눠줄 수 있고, 아무래도 더 있는데 지금은 세 개만 다시면 돼요. 레이어란 체감방들을 구성하는 층이다. 거고, 첫 번째로 이제 입력층인데, 모델 데이터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층이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PPT 보시는 것처럼 맨 첫 번째 인풋 레이어라고 하는 저게 입력층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데이터 개수랑 인풋 레이어의 노드 개수는 일치해야겠죠. 저기 밑에 784 있는데 뭐 모델마다 다르겠지만 저게 노드 개수라 굉장히 복잡한 모델가 있죠. 독립층인데 독립층 이제 입력을 받아서 계산과 변환을 수행하는 층인데,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변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가중하고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는데, 활성화 함수가 뭔지는 다음 PPT 나중에 이제 다시 다룰 거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인풋 레이어랑 아웃풋 레이어는 하나씩 있거든요. 근데 히든 레이어는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히든 레이어의 특징이고, 가중치 이제 변경을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각각의 연결마다 가중치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 가중치를 그 각각의 노드에 해당하는 데이터에 다 곱해요. 그래서 다 더하면은 이제 그게 Z가 돼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식이 이거예요. 각각의 이제 데이터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점수한다라는 뜻이고요. 옆에 D는 편향 조절을 하는 그 상태인데, 이건 지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일단은 데이터 변형은 저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일어난다. 이제 저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출력층인데, 출력층은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층이고요. 출력층에 많은 활성화 함수가 적용되는데, 이거가 어플인지도 나중에 활성화 함수가 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 출력 결과에 맞게 모델 수가 결정되는데, 이제 모델이 뭐 하는 모델이냐에 따라서 출력층의 모델 개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분류 모델이다. 예를 들어서 개랑 고양이를 분류하는 모델이다.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가 이진 분류죠. 그래서 2개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웃풋 레이어의 수가 2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진 분류라고 치면 이게 노드가 2개 있어서 첫 번째 값은 개라는 클래스의 이제 확률을 출력하고, 두 번째 클래스는 고양이라는 클래스의 고양이 1 확률을 출력합니다. 아니면 더 여러 개를 분류하면 여러 개 있고, 폐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노드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출력층은 저런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층이다라는 거고요. 지금 다음 활성화 함수인데, 활성화 함수는 뭐냐면은, 아까 독립층에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변형하는 방법이 다 곱해서 더한다고 했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은 선형 결합이잖아요. 그래서 1차 함수처럼 선형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근데 저희가 이제 1차 함수를 이제 저희 수학 다들 잘하시는 사단은 그 1차 함수를 아무리 많이 합성을 해도 결과는 1차 함수잖아요. 맞죠? 1차 함수 안에 1차 함수 넣어도 1차 함수죠. 그래서 제가 뭐 F1, F2, Fn 이 모두 1차 함수면 얘들이 합한 모두 1차 함수죠. 이게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아무리 이렇게 노드 수를 늘리고 가중치 수를 늘려도 그냥 결과는 하나의 1차 함수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선형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비선형적이고 더 복잡한 관계는 이게 학습을 못해요. 그래서 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변형할 때 비선형적이게 변형을 하도록 하는 함수가 바로 활성화 함수예요. 그래서 비선형적인 문제를 만약에 활성화 함수가 없다면은 비선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라는 뜻인데, 약간 PPT 헷갈리게 써지는데, 그 비선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거는 활성화 함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비선형 함수예요. 그래서 모델 1이 있고 여기에 W를 곱해요. W를 곱하고 바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액티베이트 펑션이라는 거에 곱한 값을 넣어서 그 결과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히 써졌는데 보시면은 이 노드에서 이제 2층에서 그 인풋 레이어에 의해서 이 노드에 전달받는 데이터는 얘잖아요. 근데 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이제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A가 이 노드에 저장돼요. 그러면 이제 얘들은 선형 함수는 아니고 좀 비선형적 함수입니다. 그래서 좀 비선형적으로 변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활성화하면서 여기서 저 파이를 활성화함수라고 부릅니다. 활성화함수의 종류가 있는데 사실 다 외우는 거나 뭐 알 필요가 없어요. 수식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 어떤 걸 쓰는지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 이제 모델을 예를 들어 구현하실 때 이런 활성화함수 써야지 하면 그냥 그 파일 토치에서 다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불러와서 쓰면 돼요. 그래서 딱히 어떤 수식이 뭔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보시면 시그보이드는 저렇게 어떤 지수함수로 정의됐고 탄젠트 A, 하이퍼 탄젠트 함수가 있고 렐루가 있고 스트렉스가 있는데 각각 이렇게 정의가 되고 시그모이드는 이제 이진 분류 출력에 자주 사용하고요. 아까 그 출력층에 맞는 활성화 함수가 적용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은닉층에서 이렇게 전달될 때 여기에 사용하기 적합한 활성화 함수가 있고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전달할 때 여기서 사용하기 적합한 활성화 함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 시그모이드는 출력층에서 사용하기 좋은 함수고요. 출력층 중에 특히 이진 분류에서 사용하기 좋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그 출력값은 0에서부터 1 사이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퍼 탄젠트는 -1부터 1 사이 값을 출력을 하고 시그모이드보다 확실히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렐루는 이제 보통 은닉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 이제 모델 만들 때 웬만하면 렐루 쓰시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다른 클래스 분류의 출력층에서 사용합니다. 확률 분급을 출력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궁금할까봐 각각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이렇게 넣어봤어요. 저거 이제 뭐 대충 상상하시면 저런 모양 나오겠죠? 시그모이드는 이제 0 1이고 상상하다 전부 상상하다 거의 일정하게 이제 파이퍼 탄젠트랑 x 0x 이제 0이랑 x 중에 큰 거 선택이니까 x가 음수면은 0이 더 크니까 0만 선택해서 쭉 0이고 x가 양수면은 x가 더 크니까 x를 선택해서 그냥 그대로 x가 줄여요. 소프트 x는 이거 복잡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이거 사진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인공신경망이거든요. 이게 인력층이 있고 여기 인닉층이 하나 있는 거죠. 하나. 그다음 마지막이 출력층인 거고요. 인력층에서 이제 노드의 개수가 D인 거예요. x0부터 x1에서 xd까지는 거고 그 은닉층의 노드의 개수는 z0부터 z를 쭉쭉해서 zn까지 있는 거고 출력층의 노드의 개수는 y1부터 해서 쭉해서 yk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중치는 일단 W로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은 WIJ는 J번째 노드에서 그 다음 층의 I번째 노드로 연결되는 가중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WND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B번째 노드에서 N번째 노드를 연결할 때 적용되는 가중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X2에서 Z3으로 연결하는 노드의 가중치가 있으면 그거는 W3겠죠. 그래서 각각의 가중치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노드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Y1부터 YK까지 이제 출력층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P번째 노드, YP라는 노드를 이제 시그마 HP, MD, WX로만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 여기서 시그마는 출력층의 활성함수고 H는 능력층의 활성함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시그마라는 활성함수를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H라는 활성함수에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보죠. 밑에 거는 쉬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41분이니까 5분 동안 46분까지 이거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아까 시그마 있죠? 시그마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N이 응lik층의 노드 개수라고 했는데 이게 0부터 N게 있어서 정확히는 N 플러스 2가 노드 개수인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해볼게요.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1번 먼저 네, 해설해요. 일단은 해설하자면은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일단은 이미의 제2번째 독립층의 제2번째 노드에서 값을 제가 계산을 해보자면 제2번째니까 여기 J가 있겠죠. 일단 제2번째 I번째 노드에서 제2번째 노드로 갔을 때 그 계산값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그리고 평형을 무시하는 걸로 해야 돼. 그냥 이렇게 곱하면 그치? 이러면은 제2번째 노드겠죠? 근데 여기에 활성화함수 넣어줘야겠죠? 활성화함수 넣어줘야 되니까 이게 제2번 은닉층의 제2번째 노드의 값이겠죠? 얘가 지금 n 플러스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야? 죄송합니다. 이게 제2번째 은닉층의 제2번째 노드의 값이겠죠? 얘가 지금 0부터 n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0부터 n게까지 다 더해줘야 되잖아요. 가중치를 곱해서. 그러면은 P번째 노드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J번째 노드에서 P번째 노드로 가는 연결의 가중치는 W, P, J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J가 0부터 N개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활성화함수에 넣어줘야겠죠? 활성화함수가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은닉층의 값들이고 은닉층의 값들의 가중치를 더한 거를 다 더합니다. 를 활성화함수에 넣어주는 게 이게 YK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노션에 정답 올려줄 테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보고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는 가장 적절한 K 값인데 K 값이 출력층의 로드 개수잖아요. 보시면은 지금 3개잖아요. 이중 분류는 아니겠죠. 다중 클래스 분류는 소프트렉스를 사용한다고 했고, 아까 분류해서 클래스 수만큼 로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답이 개의 보안으로 3개로 분류하니까 클래스는 3개이기 때문에 K 값은 3입니다. 잘 보시면 Y는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부터 시작해요. K는 3이고 3번은 다른 소프트렉스 함수입니다. 물론 다른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가장 적절한 거를 꼽으라고 했을 때는 소프트렉스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차 함수에 대해 할 건데, 여기까지 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수많은 노드들로 구성된 레이어들에 이제 인풋 데이터를 넣어서 이렇게 계속 보내서 마지막에 출력 데이터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그냥 숫자만 막 퍼져 있는 게 데이터 아니잖아요. 그 숫자들의 인풋에 대응하는 아웃풋 정답이 존재하잖아요. 그게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로 인공지능을 학습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인풋을 모델에 넣어서 나오는 출력값과 그 데이터의 그 정답을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식이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그래서 오차 함수란 인풋을 모델에 넣어서 나온 출력과 정답 간의 오차를 계산해주는 함수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4를 넣었어요. 1이 나왔어요. 근데 데이터는 4,3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차 함수를 통해서 차이가 2잖아요. 이 2를 계산해주는 함수의 역할이 오차 함수의 역할입니다. 물론 이렇게 숫자가 간단하진 않는데, 네, 이게 오차 함수고, 오차 함수의 역할은 모델의 성능을 수치화합니다. 네, 모델의 성능이 뭐냐면은 모델이 얼마나 쓸만한가를 수치화를 한 건데, 학습할 때도 사용하지만 나중에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도 이제 정답과의 차이를 크면 성능이 안 좋은 거고 차이가 적으면 성능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럴 때 오차 함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역전파에서 기울기 계산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는 나중에 역전파 할 때 이제 또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차 함수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를 다루는 모델이냐에 따라서 오차 함수가 이제 다른 걸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요즘에 새로 나오는 이제 논문의 모델을 보면 대부분이 그 논문에서 오차 함수를 그 모델에 맞게 정의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모델에 따라 적절한 오차 함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오차 함수를 그냥 가져와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MS이거든요. 민스퀘어드예요. 그래서 저거는 배워두시면 나중에 2학기 때 컴퓨터인 분들은 상대에서도 다루기 때문에 아주 유용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측과 정답 사이의 제곱을 해서 평균. 이게 모델에 인풋을 넣어서 나온 출력값이에요. 이게 그 데이터의 아웃풋인 거예요. 두 개를 빼면은 그 차이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그 차이가 이제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얼마나 거리가 걸려져 있냐만 보지. 아웃풋이랑 정답 누가 더 크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곱을 해줘서 도를 다 양수로 만들어줘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차이들을 전부 다 평균식이잖아요. 합해서 비슷해요. 이렇게 해주면은 평균 제곱 오차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웃풋 A가 10이잖아요. 각각의 출력들이 있을 건데 각각의 이제 해당하는 정답도 있을 거잖아요. 걔들을 빼줘요. 그 다음에 다 제곱을 해주고 평균을 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오차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사용되는 게 오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평균 절대 오차가 있고, 밑에는 이제 이중분류에서 쓰이는 또 다중분류에서 쓰이는 다중 클래스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오차함수가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정파랑 역전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순정파는 쉬워요. 이게 지금 데이터거든요. 모델을 간략하는 거거든요. 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데이터를 입력해서 레이어를 거치면서 데이터가 변형이 되고 또 거치면서 출력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해서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이제 통과하는 과정, 이런 이 방향으로 진행되는 계산을 순정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그 과정이 순정파고, 역전파는 제가 아까 AI가 오차를 계산해서 그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 줄이는 과정이 역전파예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통과를 해서 결과가 있는데, 얘를 오차함수를 통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주면은 걔가 이제 옵티마이저라는 이게 최적화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옵티마이저가 어떻게 수정해 줄 건지를 판단을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뭘 수정하냐면은 제가 맨 처음에 가중치가 여러 개 있어서 그 가중치를 하나하나 수정하다 보면은 복잡한 관계의 데이터도 학습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모델은 가중치를 수정하는 과정이에요. 오차를 계산해서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저가 가중치를 수정해주면은 이제 여기서 각각의 이제 노드들의 가중치들을 수정을 해줄 건데, 이렇게 가는 요 과정이 역전파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뭘 뜻하냐면, 레이어 안에 여러 가지 노드가 있겠죠. 그 노드에는 노드마다 가중치가 저장이 돼요. 노드 하나의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클래스 안에 이제 데이터로 웨이트랑 그레디언트가 있는데, 그 노드의 웨이트가 수정이 되는 거고, 그레디언트는 이제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봐야 돼요. 그 전에 한 번만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 노드에는 요게 데이터 값과 이렇게 가는 그 가중치가 저장이 돼 있고, 또 그레디언트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차를 계산해서 얘들의 가중치를 수정을 합니다. 이게 순정파 역전파고, 보시면은 이렇게 글로 써놨거든요. 순정파는 입력 데이터를 모델에 넣어서 출력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각 층에서 가중합을 계산해서 발생함수에 적용하고 다음 층에 적용. 다 한 거죠, 이때까지. 다음에 역전파는 출력층에서 계산된 오차를 이용해 각 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해 기울기를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그래서 기울기가 뭐냐? 이거 저희 예전에 회계할 때 다뤘었죠. 그거예요. 이게 뭐를 나타내는 함수냐면은 가중치에 따른, 이건 이제 매우 간단한 가중치가 딱 한 개 있을 거예요. 가중치에 따른 오차 MSE를 사용했을 때, 인스퀘어 에러들을 사용했을 때의 오차 값들을 가중치에 따라서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 배운 회기 문제를 한번 그거를 보내는데, 그 다음에 3, 5, 7 이게 X고 이게 Y라고 치면 이게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개의 관계는 X랑 Y의 관계는 여러 보이죠? 1차 함수죠. 2X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른자가 치고 Y는 WX, Y라고 매우 간단한 함수고, 여기서 저희는 얘들을 구해야 해요. 얘 모델이라 치고, 매우 간단하니까 모델이라 치고, 얘들을 구하는 게 모델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민스퀘어 에러는 예측값, 예를 들어서 여기서의 얘를 넣었을 때 예측값은 뭘까요?
1을 넣으면 2W 더하기 B가 나오겠죠. 이게 예측값이죠. 출력값은 정답값은 뭐죠? 5점. 두 개를 뺀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제곱한다고 했죠. 근데 얘들을 평균을 내줘야겠죠. 전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해주면 뭐 항이 4개가 있을 거고 얘들을 바로 나눠주시면 뭔가 W랑 B에 대한 이 두 개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얘가 바로 로스입니다. 오차함수의 결과예요. 오차함수의 출력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거를 표현한 게 이 함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B조차 없는 정말 간단한 거고 제 같은 경우는 여기 W축, B축, 그 다음에 L축으로 표현되는 뭔가 이런 2차 식이, 2차 평면, 2차 곡선이 나오겠죠. 2차 분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얘가 최소가 해야 되잖아요. 최소가 된다는 거는 이제 미적분 다들 잘 아시니까 알 텐데 최소에서 기울기는 0이 되죠. 최소값에서 기울기가 0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최소값에서 기울기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W랑 B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W와 B에 대해서 편미분을 각각해 줄 건데 편미분이 뭔지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B를 상수 취급하고 W에 대해 미분한다는 게 편미분이에요. 기호를 이렇게 줬는데 이게 L을 W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는 뜻이에요. 미적분 틀에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주고 두 식을 계산을 해주면은 이제 식 두 개 나왔죠. 미지수 두 개죠. 그러면 얘 계산해주면 W랑 B 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해주면 정말 신기하게도 W는 2가 나오고 B는 1이 나오고 딱 요 형태입니다. 이게 이 과정이에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란 게 바로 얘인 거예요. 이게 하나의 모듈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의 그레디언트가 얘를 L을 W로 미분했을 때 그 현재의 W를 넣었을 때 남은 값이 바로 저기 W의 저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웨이트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편미분해서 MSD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이 작성이 돼서 편미분을 하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얘가 0이 될 때의 W랑 B 값을 찾고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겠죠. 대부분의 모델에서는 오차가 정확하게 0인 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그냥 다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인 최적 함수가 어떻게 최적화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예측한 W랑 B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W랑 B 값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이랑 4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어땠죠? 최소가 한 요쯤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해요.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는데 걔가 이제 0이 되도록 W랑 B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는 식이 이거예요. 학습률 세타, 러닝 레이트, 이거는 그레디언트 L이 나오는데 그레디언트 L이 아까 클수록 오차가 크다는 뜻이에요.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가 클수록 많이 이동해야겠죠. W랑 B를. 그레디언트가 작을수록 조금만 이동해야겠죠. 그거를 담은 식이에요. 그레디언트가 크면은 T 값이 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가중치라고 했으니까 이 가중치에서 많이 이동하는 거죠. 많이 이동을 해서 데이트하는 거고 만약에 그레디언트가 작다 그러면은 오차가 좀 적은 거죠. 그러면은 조금만 이동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가중치를 조금만 업데이트 해줍니다. 이거를 담은 식입니다. 학습률은 그냥 본인이 정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0.01, 0.0001 이런 식으로. 학습률이 적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정확하게 제가 추정할 수 있겠죠. 대신에 학습률이 적으면은 계산이 많아져. 시험 어려워요. 얘들을 최소할 때까지 학습률이 크면 이렇게 훅훅훅 이동하는데 학습률이 작으면 조금씩 이동하니까 최소가 될 때까지 많이 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단점, 학습률이 작으면은 정확한 대신 오래 걸린다. 학습률이 크면은 별로 정확하지는 않은 대신에 계산은 좀 적게 됩니다. 라는 거를 하고요. 다음에 최적화 함수의 종류인데 사실 이게 어떤 식인지는 역시나 알 필요가 없어요. 파이토치에서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SCC랑 하다하듯이 많이 쓰거든요. 얘들 2개 정도는 알아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최적화 함수에 저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역시나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모델 학습 과정,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AI 한다는 게 뭔지를 조금 감이 오게 해드리기 위해서 넣은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AI는 데이터 셋이 필요하겠죠. 뭔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 데이터 셋 구하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전체 데이터 셋을 구했으면은 데이터를 분할을 하거든요. 트레인 데이터 셋이랑 발리드 데이터 셋. 발리드 데이터 셋. 학습 데이터 셋이랑 평가 데이터 셋인데, 얘들은 왜 분리하냐면 하나는 학습을 위해서 쓰고요, 하나는 평가를 위해서 써요. 학습을 위해서 쓴 다음에 이게 모델이 제대로 학습됐는지를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게 평가 데이터 셋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학습 단계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데이터 처리가 있는데, 얘들은 이제 뭐 데이터를 AI가 학습하기 쉽도록 가공해 주는 거죠. 크기를 다 똑같이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사람 얼굴을 탐지해주는 뭐 빛의 탐지 모델이라고 하면 사람 얼굴을 정확하게 딱 잘라주는 그런 이상한 부분 다 제외해주고, 그런 게 데이터 전술이고, 학습용 데이터 입력해서 학습하고, 평가형 데이터도 평가형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러니까 아까 오차함수도 평가했으니 평가에 오차함수가 센다고 해서 오차함수를 성능을 평가합니다. 전부 이렇게 두 개의 과정으로 연결되고, 그 중에 내가 학습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만 더 간단한 정리해보자면, 이게 이때까지 저희가 배운 거죠. 제일 첫 번째로 모델을 정의해 줄 거예요. 모델 정의는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인풋 레이어가 몇 개인지, 문익층은 몇 개로 할 건지, 죄송합니다. 인풋 레이어의 모드 개수가 몇 개인지, 그다음 히든 레이어의 개수는 몇 개라 할 건지, 그 다음에 출력층의 노드의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들을 통과시킬 때 승전파 과정에서 활성함수는 어떤 걸 할 건지,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차함수는 어떤 걸 할 건지, 이런 거를 다 정해주는 게 모델 정의예요. 그래서 모델을 승전파시키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를 통해서 오차를 계산하고, 오차함수를 통해 오차 역전파를 해줘서 가중치를 업데이트를 해서 얘를 반복을 해요. 얘를 계속 반복을 해서 반복 횟수를 늘려가면은 점점 그 W 값들이 저희가 원하는 그 데이터와의 관계를 잘 반영하는 가중치들로 점점 이렇게 수렴이 되겠죠. 이 과정이 모델 학습 과정입니다. 원하는 만큼 반복을 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AI 모델은 학습 단계와 평가 단계를 나누고, 우리는 지금 아까 학습 단계를 이렇게 자세히 다뤄봤다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이거를 다음 시간에 파이토치 저희 까셨잖아요. 여기서 대부분의 저희가 이거를 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그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기본적인 모듈 클래스도 제공을 해주고, 오차함수, 활성함수, 역전파함수, 순전파함수 다 제공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활용을 해서 이걸 한번 실제로 해볼 거예요. 일단 그러기 위해서 파이토치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파이토치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신경망 구축을 위해 사용되는 프레임워크다라는 거고, 앞서 다룬 여러 함수들, 기본 신경망 클래스 등을 제공합니다. 그 파이토치에 대해 어떻게 쓰는지, 어떤 메소드를 어떻게 쓰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 지금은 저희가 텐서라는 자료 구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텐서는 그 AI 모델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 구조거든요. 대형이나 행렬과 매우 유사한 특수한 자료 구조입니다. 파이토치에서는 텐서를 사용하여 모델의 입력과 출력, 그리고 모델의 내부 변수들을 부호화합니다. 아까 텐서가 배열 행렬과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텐서의 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텐서가 뭘 의미하는지 여기 적어놨는데, 0차원 텐서는 축이 없는 거예요. 0차원이면 점 하나죠. 그 점에 숫자 하나 들어가 있잖아요. 스카라 값이에요. 그래서 1차원 텐서는 축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를 나타내요. 그냥 일반적인 어레이로 표현이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에 보면은 V는 1, 2, 1, 2, 1, 2 라는 벡터가 있잖아요. 쟤는 크기가 6인 텐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를 텐서로 표현했을 때 크기는 6이고 차원의 1이겠죠. 그래서 크기랑 차원을 헷갈리지 않게 줍니다. 2차원 텐서는 행렬입니다. 저희 이거 2D 어레이인데 코이스에서 배우셨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행이 구별 이렇게. 얘는 지금 3 곱하기 행의 3개고 열이 2개. 3 곱하기 2의 크기는 3 곱하기 2인 거고 차원은 2인 거고. 그래서 그게 2차원 텐서고, 사진 보시면은 2차원 텐서는 한 축이 이미지, 다른 한 축이 이미지의 높이, 다른 한 축이 이미지의 폭이면 흑백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흑백 이미지에서 그 채도 있잖아요. 얼마나 공부, 얼마나 하였냐를 숫자로 각각의 값들의 그 인덱스들의 숫자로 나타내면은 그게 이제 하나의 이미지가 되겠죠. 걔를 이제 실제로 이미지화했을 때. 그래서 2차원 텐서는 흑백 이미지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고, 여기 이 그림은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를 좀 시각화한 거였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죠. 0차원은 축이 없죠. 그래서 스칼라고 축이 1개고, 2차원은 축이 2개고, 3차원은 축이 하나, 둘, 3개죠. N차원은 그거는 이제 3차원보다 더 높아지면은 저희가 이제 시각화하기는 좀 안 돼요.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이러니까 이런 걸 많이 쓴다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3차원 텐서가 이제 이미지를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텐서거든요. 3차원 텐서는 일단은 각 축이 이미지의 높이, 이미지의 폭, 그 다음 새로 생긴 축은 채널을 나타내는데, 채널이 뭐냐면은 R 채널, G 채널, B 채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채널의 크기는 3입니다, 보통. RGB를 나타내는. RGB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빛의 사운드. RGB를 적절하게 합성을 하면 우리가 모든 색을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높이, 폭, 그 다음 채널을 통해서 이 축에는 3개의 값들이 있고, B 채널, G 채널, R 채널이 있고, 각각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미지,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미지,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미지가 있으면 얘들을 합치면 우리가 원하는 컬러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56 곱하기 256 크기의 이미지는 256, 3 크기의 3차원 텐서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생각보다 시간이 없는데 일단 빨리 실습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텐서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알아보세요. 일단은 텐서형의 데이터 구조를 초기화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온 코드입니다. 이거 저희가 흔히 파이썬에서 그냥 쉽게 쓰는 2D 어레이죠. 이 데이터를 통해 직접 텐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법은 토치.텐서 안에 4개를 데이터 넣는 겁니다. 그래서 텐서도 토치에서 제공하는 메소드예요.
다음에 다른 텐서로부터 사용을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가 X 데이터라는 텐서를 만들었잖아요. 얘를 여기 넣으면은 원스점 알프는 얘랑 중요할 게 그대로 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체인만, 그 크기만, 축이랑 크기만 똑같이 복사를 하고 각각의 인덱스들이 어떤 값인지는 복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스 라이터는 그 인덱스를 전부 1로 채워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2 곱하기 2 크기의 텐서가 만들어졌겠죠. X 데이터는. 그러면 예를 들면 X1는 2 곱하기 2 크기의 텐서가 나올 거고 2000 텐서가 나올 거고 그 인덱스 값들은 1, 2, 3, 4가 아니라 1, 1, 1, 1로 채워지겠죠. 그럼 얘들은 똑같은데 1이 아니라 인덱스를 랜덤으로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얘들은 뭐냐면은 각각의 인덱스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 이 얘기는 쓰는 뭐냐면은 각각의 인덱스가 어떤 값인지를 지정해주는 레귤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스터 블러시냐는 데이터 타입의 플롯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쉐입이라는 게 있는데 쉐입은 텐서의 모양을 나타내요. 말 그대로 쉐입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차원과 크기, 각각의 텐서의 크기를 나타내는 표현하는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2, 3이면은 2 곱하기 3의 2차원 텐서의 크기겠죠. 그래서 쉐입의 튜플로 표현이 되는데 안에 이제 몇 개가 있냐가 이제 예를 들어 2개가 있으면 2차원 텐서고 3개가 있으면 3차원 텐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값들이 그 축의 크기, 텐서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쉐입을 넣으면 역시나 이 쉐입 형태의 텐서를 만들 때 각각의 인덱스들은 랜덤으로 하는 메서드고요. 얘들은 1로 전부 초기화시켜주는 메서드고요. 얘는 0으로 초기화시켜주는 메서드입니다. 다음 번. 넘파이 계열로부터 사용할 수도 있는데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그 중간고사 전에 넘파이 다 배우셨죠? mb.array라고 하면 이제 넘파이에서 데이터 이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넘파이형의 데이터를 만들어 주겠죠. 이게 그 과정이고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인포트 넘파이 해주셔야 되고 mk로 쓰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토치점 from 넘파이 하고 4개 변수로 넘파이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주면은 결과가 그 넘파이 형태와 똑같은 텐서형의 자료가 출력 저장이 됩니다. 다음 텐서의 속성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텐서의 속성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쉐입인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튜플로 표현되는 변수고 그 튜플에 해당하는 그 원소의 개수가 이 텐서의 차원입니다. 그 각각의 값들이 인덱스가 몇 개가 들어갈 수 있는지가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그 각각의 인덱스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는지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디바이스는 이제 어떤 CPU를 사용할 거냐, GPU를 사용할 거냐를 표현해주는 건데 얘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GPU가 없을 거기 때문에 CPU를 알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고 얘를 출력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지금 3 곱하기 4 형태의 쉐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얘는 지금 토치점 플롯 32면은 플롯 32라는 데이터형이라는 뜻입니다. 각각의 인덱스가. 플롯 32라는 데이터가 어떤 건지는 보시면 포있어요. 청소 시간에 배워보실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텐서 영상인데 일단은 텐서도 슬라이싱이 가능해요. 이거 1로 초기화해주는 메소드라고 아까 말했죠. 4 곱하기 2차원 텐서를 4 곱하기 4 크기의 텐서로 만들어서 전부 1로 초기화를 시켜줬어요. 그 다음에 텐서는 토치점 쉐입이고 안에 텐서를 안에 계열 안에 있는 얘들 텐서를 다 합치겠다는 뜻인데 이 D는 뭐냐면 어느 방향으로 합치겠다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합치는데 이렇게 합칠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렇게 합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진이 0이면 여기로 합쳐지고 1이면 여기로 합쳐져. 그래서 합쳐지는 방향을 나타내는 내비노트라고 하면 되고, 행렬로 연산은 저기 여기 이거 가로 빠지는데 여기 가로 있어야 돼. 이게 전처해준다는 뜻인데 전치겠지. 전치해주겠다는 뜻인데 그 행렬을 바꿔준다는 뜻이고요. 행렬곡 연산을 해준다는 뜻인데 지금 일단 행렬곡 연산이 뭔지를 할 시간은 없어서 생략하고요. 행렬곡 연산을 하면은 2 곱하기 3이랑 3 곱하기 4 크기의 행렬을 연산하면 2 곱하기 4 크기의 행렬이 나오는데 대충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지금 알아두시면 돼요. 이것도 나중에 선형대사 할 때 다 배우고 요소별곡 연산은 각각의 요소들을 전부 곱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고, 그래서 요소별곡 연산은 이제 크기가 같아야지 연산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음 마지막으로 넌파이가 있는데 이거는 쉬운 게 그냥 프롬 넌파이, 넌파이를 그 넌파이형의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이제 토치를 배우면 되고, 여기는 토치형의 데이터를 여기 넣어주면 넌파이형이 되는 거예요. 넌파이랑 텐서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서로 변형이 자유로워요. 여기는 없는데 만약에 텐서 크기 두 개가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2 곱하기 3 크기고 다른 하나도 2 곱하기 3 크기의 두 개 2차원 크기 2차원의 텐서 두 개가 있다면 두 개를 더하는 연산은 그냥 1, 1, 1, 1이랑 1, 2, 2랑을 두 개를 더하는 연산은 그냥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끝이에요. 이러면은 저거의 출력값은 3333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크기가 같다면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더하기 연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단 실습이 한 시간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바로 해볼게요. 이거 쉬우니까 바로 해볼게요. 아까 저희 만든 가상 활성화시켜준 그 폴더에 들어가셔서 이제 5번째 폴더니까 5번째 폴더를 그 랩5나 아니면 뭐 클래스5 이런 폴더 만들어주시고 거기에 테스트 py도 거기에 만들어주세요. 그다음 거기에 만들어서 저희가 필드 파일 하나 만든 거 같아요. 그래픽스2는 이미 있어서 하냐고. 일단은 토치를 다 까졌다면은 임포트 토치를 해주시면 되고 저 이제 넌파이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넌파이도 임포트를 해주실 건데 그 저번 시간에 넌파이를 다 다운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운 이게 못 찾겠다라는 에러가 뜨면은 TIP install 넌파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일단 첫 번째가 2, 3, 4 모양의 저기 쉐입형의 데이터잖아요. 그럼 지금 3개가 있으니까 3차원 텐서가 되겠죠. 걔를 생성할 건데 값들을 무작위로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뭐 쓰면 될까요? 저기 밑에 토치.rand 쉐이프 저걸 쓰시면 되겠죠. T1이 제가 T1이라고 해요. 이거 안에 뭐 들어가야 될까요? 쉐입인데 쉐입이라는 변수를 따로 만들어서 쉐입을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
이 이상은 다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제대로 만들어져 있는 사람 출력해볼게요. 출력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넘어요. 그다음에 럼파이 출력, 럼파이 만들고 럼파이를 해서 럼파이 형태의 배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앞에는 그냥 쉐입이고 뒤에 저게 뭐냐면은 럼파이가 저거 안 쓰면은 64 데이터 타입으로 인덱스를 쳐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토치는 아무것도 안 쓰면 플롯 32로 그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두 개 다르면은 변환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같게 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을 플롯 32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저게. 얘를 이제 럼파이로 변환해 볼게요. 이러면 되겠죠? 이러면 N으로 T2라는 센서를 만든 거죠. 뭐라고 하냐면 그 행렬곡을 계산을 하라고 했잖아요. 행렬곡. 아까 행렬곡 연산은 참고. 그 참고로 이거 두 개 있는데 그 밑에 돌멩이랑 옆에 별도 이거는 그 1차원에서만 가능하고요. 웬만하면 위에 매트머리라 그냥 저 메서드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다음에 계산에 생성된 텐스의 쉐입과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술이 다 끝난 겁니다. 모든 거
지금 3분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끝낼게요. 실습 이걸로 끝내고 과제는 학생들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시간 없어서 한 번만 PPT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게 될 거예요. 일단은 수업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